여러분,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선생님, 저는 우울증 환자예요. 저는 우울증을 9년 동안 앓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팔다리가 무겁고 그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팔다리가 무거운 게 그 사람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개념화된 생각인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 제가 마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라고 제목을 지었죠. 마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라이브를 지금 이제 한 4개월 반 정도 됐나?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4개월 반 동안 다양한 형태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얘기를 많이 했죠. 어떤 것들 얘기했는지 하나씩 볼까요? 우선은 가장 맨 처음 디스턴싱이 가장 먼저 공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략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생각은 나 스스로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인 건데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어떤 방법이나 간단한 실험들, 아니면 생각을 반박해보는 작업들도 심지어 해나가면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주 자동적이고 아주 임의적이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분명 관찰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연습을 했죠.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생각은 일단 나 자신은 아닌 거죠. 그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내가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 그 기법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분명 나는 생각들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이 생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점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예시로 들었었죠. 프라이팬에서 밑에 옥수수 알갱이들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불이 막 이렇게 지펴지고 있으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옥수수 알갱이가 이제 팝콘으로 탕 만들어져서 튀어오르는데, 이 팝콘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 어떤 모습으로 어디를 향해 튀어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저 임의적으로 팡팡 튀어오르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란 정확히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신없이 튀어오르는 팝콘처럼 우리 생각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임의적으로 막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 중에 일부만 포착하고 알아차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신경학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훨씬 우리 뇌에는 그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무수히 빠르게 그리고 무수히 임의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 중에 일부 정도가 내 머릿속에 포착돼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 라고 이제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생각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 능동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결론을 냈던 거는, 거봐, 생각은 일단 딴 건 모르겠어, 근데 생각은 나 자신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 나는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나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의식, 그것이야말로 나이지 않을까요? 했는데 제가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었죠.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승주님, 생각이 나 자신이 아니란 건 내가 이해하겠어. 나도 보니까 머릿속에 수없이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떠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떠오르는 대상, 사건이란 건 내가 동의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처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할 때도 있지 않냐.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분명 어떤 생각들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생각들도 분명히 있다. 의도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푼다거나 어떤 목적을 세워서 계획해서 무언가를 하기로 한다거나, 제가 라이브를 지금 이렇게 말해야겠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지금 말로 내뱉고 있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명 내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조차 왜 지금 이 상황, 이 맥락, 이 상황에서 그러한 마음이,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떠올라서 내가 이걸 하게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낌만 그런 거지, 느껴지기를 그런 거지, 그러한 생각들조차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일단 생각과 나를 거리를 두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감정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나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어떤 비유를 얘기했냐면 야생마 같다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면 이 감정들은 너무 정신없이 막 미쳐 날뛰니까 내 마음속에서 엄청 날뛰고 포악하게 나를 잡아먹을 것처럼 날뛰니까 마치 야생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조차 우리가 가만히 관찰할 수 있고, 심지어 좋은 소식으로는 가만히 관찰하기로 하다 보면 이 야생마는 제 풀에 지쳐서 또 잠이 들고 얌전히 일어나서 이제 풀을 뜯고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야생마들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져보면서 기꺼이 경험할 수 있다면 역시나 감정도 나 자신은 아닌 거죠. 근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굳이 감정이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걸 반박하지 않아도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란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느끼고 있죠. 선생님, 저는 우울이에요. 저는 불안입니다. 저는 무기력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적어도 인사이드 아웃 2에서 봤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다양한 감정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지 그 감정 자체가 나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나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감정 자신이 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마는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기로 하면 지켜볼 수 있고, 그리고 제 풀에 또 지쳐서 잠이 드는 언젠가는 사그라질 그 감정들이고 그것 자체는 나 자신은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이 내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감각은 나 자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역시나 그 누구도 감각은 나 자신이다, 감각 그 자체가 나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런 것들조차 동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똑같은 표현으로 감각도 나는 아니다. 우리는 그 감각도 기꺼이 경험하면서 관찰하기로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꼈을 때 그것이 나 자신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콕 달라붙어서 지금 실제하는 어떤 통증인 것처럼 괴롭고 발을 붙잡고 막 뒹굴 때 우리가 감각과도 거리를 두고 하나의 경험으로서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기꺼이 그러기로 한다면,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는 disidentification, 탈동일시, 나랑 동일한 게 아니다 라고 하고 얘네들을 바라보기로 한다면 그 감각 자체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큰 괴로움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각 역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사건, 정신적 사건, 더 쉬운 표현으로는 그냥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인 거죠. 나는 이런 것들을 생각도, 감정도, 감각도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 생각도 바라보고, 감정도 바라보고, 감각도 바라보고. 그리고 나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은 이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소거법으로 했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은 일단 나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이거는 홍승주가 제법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설명을 했으니까 동의가 좀 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은 나가 아니야, 감정도 내가 아니야, 감각도 내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구나 까지는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비유로 설명한다고 이런 비유를 들었었습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어. 나는 무엇인가?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뭔가 혼란스러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그건 좀 논외로 하고 좀 더 뒤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나는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긴 하다. 그죠? 생각도 명상으로 하나씩 관찰해 볼 수 있고, 감정도 관찰해 볼 수 있고, 감각도 관찰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일단 관찰자인 건 확실하다. 나는 관찰자고, 조금 더 어떤 비유적 표현으로 해보면
내 마음속에는 커다란 강이 있고 나는 강물 속이 아니라 강물 옆에 서서 강을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강에는 이따금씩 이런 나뭇잎이 떠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나뭇잎 위에는 나의 생각들 혹은 뭐 나의 감정, 나의 감각들 어찌됐든 내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강을 타고 떠내려오는데 나는 강 옆에 서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나뭇잎은 너무도 자극적이라서 내가 강물에 덜컥 들어가서 나뭇잎을 끊임없이 따라다니거나 나뭇잎을 더 자세히 보려고 생각을 엄청 따라가고 있지만 명상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다시 강물 밖으로 나와서 다시 관찰을 하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여러분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나는 뭔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직공자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노프님 어떤 사람입니까? 귤조아님은 누구입니까? 나현이님 당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나름의 레퍼토리가 있나요? 무엇으로 여러분을 설명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격도 설명할 것 같고 취미도 설명할 것 같고 직업,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하겠죠. 홍승주는 이런 사람입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 그런 것들 설명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저랑 비슷한가요? 다? 직업도 얘기하고 취미도 얘기하고 이름도 얘기하겠죠. 홍승주고 뭐 몇 살이고 부산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도 설명할 것 같다. 그래서 다들 그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건데 이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보통 하게 되죠.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MBTI죠. 아주 대표적인 예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를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MBTI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내향적이고요. 저는 좀 직관적이고 계획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성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하면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이구나 이렇게 각이 좀 보이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규정짓기도 합니다. 저는 그 MBTI를 믿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뭔지 잘 몰라서 항상 까먹는데 어디 적어두는데 저는 INTJ입니다.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는데 INTJ 남자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제 홍승준 어떤 사람일까 물어본 거죠. INTJ니까. 그러니까 일단 전략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대. 스타트업 대표한테 희소식이네요. 그리고 장기 플랜에 집중한다.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한다. 논리를 우선시하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즉흥적이기보다는 전략적인 구조와 계획을 선호한다. 뭔가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런 거 같거든요. 나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논리를 중시한다고 얘기하고 객관적인 논리와 원칙을 중시한다. 효율을 중시한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GPT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 내향형이다. 사람들과 많이 있으면 피로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 뭔가 약간 그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게 있다. 자기 개발을 좋아한다. 자, 읽어보면 전 다 동의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나 저런 것 같아. 좀 저게 내 특성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비과학적인 걸로 가보면 이제 저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ABO 혈액형을 하는 게 유행했죠. 저는 A형인데 A형도 쳐보니까 섬세하다, 조심스럽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그치만 예민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규칙과 질서를 중시한다. 이거 읽어보면 내 얘긴데 싶거든요. 나 섬세하긴 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예민해. 그리고 좀 취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사회의 질서, 우리의 어떤 규율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래서 A형 혈액형을 물어봐도 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규정하다 보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 얘기하게 될 텐데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MBTI를 쓰든 ABO 혈액형을 쓰든 아니면 뭐 다른 프레임을 쓰든
모두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에 대한 나름의 레퍼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레퍼토리, 자기 자신에 대한 레퍼토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념. 근데 이제 우리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 자체를 자기 개념화라고 합니다. Self Conceptualization 이라고 해서 자기 개념화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화가 왜 필요하냐면 개념화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일단 왜 필요하냐면 일단 효율적이죠.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하나하나 정보를 다 따져서 판단하고 뭘 하기에는 우리 뇌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리 뇌는 고정관념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틀로 무언가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쟤는 저렇고 저런 타입이니까 이런 걸 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유추하기도 편하고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딱 그런 게 잡혀 있으면 뭔가 해석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라서 뭐 중요하기도 하고 실제 모든 사람들이 또 다채로운 개성을 가지고 각자가 누구는 음악을 좋아하고 누구는 과학자고 누구는 뭐 체육을 좋아하고 누구는 독서를 좋아하고 또 실제 다채로운 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틀렸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자기 개념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실제 세상도 그러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정신건강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부터는 우리의 정신건강 문제에 적용되면서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냐? 언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이 개념화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유연성을 저해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야. 나는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 틀 속에서 내 주변의 세상, 다른 사람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 틀이 만들어진 거는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뭐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안 좋았던 경험일 수도 있고 가랑비에 옷깃 젖듯이 이제 축적됐던 그냥 삶의 경험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생겨난 건 확실해요. 확실한데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다 보면 우리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저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심리적 유연성을 저해하기 시작합니다. 좀 과감한 얘기인데 이런 과감한 얘기는 항상 저는 그냥 유명인의 입을 빌어서 얘기를 하는데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앨런 프랜시스 DSM-4 이제 진단 체계를 만든 사람인데 제가 자주 인용하죠. 자주 인용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정신과 진단이라는 것도 아주 강력한 개념화로 작동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현실적 피해는 남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달려있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 저 사람 우울증이다 하면 차별한다고 하잖아요. 스티그마가 생기고. 그래서 남들이 뭐 안 좋게 볼 거야 이런 걱정들이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신과에 대한 편견인데 이 사람은 더 나아간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에만 달려있지 않고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도 문제다.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것도 문제다. 자신이 망가진 물건 같다는 느낌, 비정상적이고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기분, 집단의 어엿한 일원이 못 된다는 기분 등 진단의 꼬리표는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픈 사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정말로 아픈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남들도 우리를 아픈 사람 취급한다. 정말로 아프고 휴식과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병자의 역할을 취하는 것이 엄청나게 유용하지만 병자의 역할이 그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줄이고 야망을 꺾고 개인적 책임감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몹시 파괴적이다. 진단은 개인의 인생 경로를 왜곡시키고
진단받지 않았더라면 성취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야망을 꺾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통제감과 책임감마저 줄인다. 제법 강력한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이라는 것조차 강력한 개념화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진단의 틀 속에 갇히면 이제 그 틀 속에서만 계속 살고 그 틀 속에 부합하는 정보만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래서 굳이 정신과 병명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꼬리표 달지 말라는 조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불평을 하시죠. 사람들은 이제 확실한 걸 좋아하니까 정신과 의사쌤이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당신은 공황장애예요. 당신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이 있습니다. 딱딱딱 해주길 원하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불만을 들을지언정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 데에는 또 나름의 좀 깊은 생각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 정신과 진단은 조금 더 긴 시간을 지켜봐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기도 해요. 한번 보고 몇 번 보고 나서 난 확실히 이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도움되지 않아서 그냥 진단명으로 우리 소통하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화라고 하는 게 이제 빠지면 이런 식으로 그 틀 속에서만 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게 되냐면 이 틀이 생겨버리면 예를 들면 나는 뭐 사회불안장애로 진단받았다고 해봐요. 제가 홍승주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막 하더니 그 다음에 너 얘기 들어보니까 너는 사회불안장애야. 진단이야. 내가 진단서 써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차팅 쫙쫙 해가지고 인쇄로 쫙 뽑아서 병명, 사회불안장애, 뭐 약으로 신경안정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처방을 했어. 제가 그렇게 처방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회불안장애 환자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겨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일단 부정편향과 확증편향이 계속 촉진됩니다. 더 나쁜 정보, 도움 안 되는 정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서는 분명 얘기를 잘 할 때도 있긴 있단 말이죠. 사회불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좀 얘기를 잘 할 때도 있어. 가끔 뭐 친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좀 웃긴 얘기를 하기도 해. 근데 회사에서 발표할 때는 좀 떨고 괴로워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정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정보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 정보만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지. 맞아, 나 또 이러네. 이런 식으로 되고 그렇다 보니까 확증 편향이 생기는 겁니다. 역시나 나는 사회불안인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개념화가 되는 거죠. 또 개념화가 발생하는 문제는 회피를 만들기 아주 좋은 도구라는 겁니다. 사회불안을 진단받았어. 근데 누가 다 같이 놀러 가서 뭐 하재. 뭐 예를 들면 뭐 파티를 가재. 재밌는 사람들 많이 오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유능한 사람도 많이 오고 너한테 커리어적으로도 도움될 거 많아서 파티 같이 가자고 했는데 거절하는 거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랑 좀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회피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이유를 대는 도구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사회불안을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가로 열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알겠죠? 설명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회피나 이유 대기를 촉진시켜주는 것도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또 뭐 더 큰 문제는 그런 이제 개념화가 너무도 나의 자아처럼 느껴지긴 하죠. 제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개념화라고 하는 게 정말 나 자신을 얘기해 주는 것 같긴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것도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정말 떼어놓기 힘든 우리 여러 가지 뭐 생각 감정이나 뭐 인지 왜곡 이런 것들 중에서 부정 편향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엄청 걱정이 됐어. 그래서 막 재앙적 사고를 해.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안 돼가지고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고 뭐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뭐 5년 10년을 날리고 거리에 나앉아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이 망하겠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조금만 작업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아니란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잖아요. 저랑 같이 하나씩 얘기하면서 우리 그 확률도 계산해볼까? 정말로 그랬을까? 이전에 다른 정보는 없나? 이 정보가 사실이라는 근거는 뭐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관점은 뭘까? 정말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다는 말인데?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서 거리를 둬볼 수 있어요. 거리를 둬볼 수 있고 하다 보면 그래 그것 좀 과하긴 했다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개념화는
이게 너무도 찰떡같이 낮아지는 것 같긴 해요. 느껴지기로. 근데 과연 그 개념화가 언제나 사실일까? 정말로 언제나 사실일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어떤 심리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한 개념화는 좀 과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없는가? 아니면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항상 비슷한 삶을 살아가나?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다양한 예시 아니면 뭐 다양한 정보들을 수합하면서 과연 그 개념화적인 생각이 올바른가 합당한가를 따져보는 정보를 취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화가 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자, 제가 INTJ라고 했죠. 홍승준은 INTJ입니다. MBTI 개념화 세계에서는 홍승준은 INTJ다. 자, 그러면 이 정반대가 ESFP잖아요. 홍승주는 ESFP가 아닌가? 완전 정반대의 사람인데 이것은 홍승주가 아닌가라고 보면 GPT한테 또 물어봤어요. 야, ESFP 뭐 92년생 남자 특징을 알려줘. 그러니까 쫙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교적이고 에너지를 넘친다. 사람을 좋아한다. 제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뭐 그런 분들이랑 얘기 잘 걸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어디선가 또 친한 친구들이 있을 때는 제가 뭐 얘기도 잘 해요. 얘기도 잘 하고 저는 여러분 그 여행 갔을 때 제가 여행 얘기했을 때 생각해 보면 계획 하나도 없죠. 그날 그냥 바로 떠납니다. 아주 즉흥적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들을 좀 좋아해요. 좋아하고 그리고 감각과 자극에 민감해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고 패션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음식은 뭐 그냥 그렇고 경험주의자. 저는 여러분 항상 새로운 걸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편의점 가거나 이러면 새로운 거 나왔다 이러면 항상 먹던 것과 새로운 게 있으면 저는 항상 새로운 것들을 하는 타입이고 그래서 뭐 편의점에 나오는 뭐 이상한 막 일본어로 적힌 뭐 새로운 과자, 새로운 아이스크림, 젤리 뭐 이런 거 나오면 먹거든요. 그리고 감정에 솔직하고 따뜻하냐 잘 모르겠는데 오케이 넘어가고 인간관계 저는 넓진 않지만 사람과의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그리고 저는 아주 자유롭고 통제받는 걸 싫어합니다. 구속 이런 거 싫어해서 제가 지금 나와서 스타트업 하고 있는 것도 보면 알겠죠. 그냥 정해진 트랙을 밟거나 이런 성격이 잘 아닙니다. 그리고 뭐 유연하게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변화에 강하다. 홍승주야말로 지방대 다녔다가 고려대에서 자연과학을 했다가 뭐 군대 갔다가 의과대학 갔다가 갑자기 스타트업 했다가 새로운 환경 도전은 잘하죠.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홍승주는 ESFP가 아닌가? 이제 슬슬 뭐 헷갈리기 시작하죠. 저한테 GPT가 ENTJ 특징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지금 알려준 것들을 저한테 딱 줬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저 맞네, 말이 된다, 나 저런 특성이 있어, ENTJ 맞네 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화적인 틀을 깨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여기 반드시 항상 그러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없나, 변함없이 늘 그러한가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개념화된 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이 MBTI조차 제가 정반대 거도 해당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마음 문제가 있을 때, 마음 문제, 심리 문제와 관련된 개념화는 더더욱이 그러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이 되는 거는 개념화가 언제나 사실일지 따져볼 때 반대 행동 회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DBT 이런 데서도 그냥 하고 하는데 조금 약간 트위스트해서 약간 응용해서 반대 행동을 해볼 수도 있죠, 여러분. 저는 책 읽는 거 뭐 좋아하고 하는데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그런 걸 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하면서 제가 댄스 학원에 가가지고 아이돌 그 댄스를 커버하는 연습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춤추는 모습은 상상 안 해봤는데 난 이거 하면 어떤가, 재밌나? 파티에 가서 막 이렇게 떠들썩 놀면 어떤 느낌일까? 해보면 여러분 또 생각보다 잘해요.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또 거기서 이렇게 판 깔아주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도 뭐 하고, 우리나라는 파티 문화가 아니지만 뭐 파티 해가지고 술 좀 마시고 놀자고 하면 또 잘 놉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채로운 면이 있지 어떤 되게 그 고지식하게 딱딱한 틀 속에서 갇혀 살진 않습니다. 인간은 훨씬 더 다양한 잠재성과 가능성, 다채로운 면들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대 행동 해보기를 해보다 보면 또 개념화라고 하는 게 늘 사실은 아닌 것 같네 라는 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그 개념화된 생각이라는 것도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니고 감정도 내 자신이 아니고 감각도 나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입니다. 나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개념화된 생각, 그 개념화도 나 자신은 아닌 겁니다. 개념화는 일종의 마음속에 떠오른 구체적인 패턴의 생각인 거지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일단 그 개념화도 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개념화를 벗어던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심리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 문제 아니더라도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화를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서울대학교에 의과대학도 입학하고 했지만 제가 막 엄청 머리가 비상하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랑 저랑 암산 대결을 한다, 논리 추론 싸움을 해본다, 그게 안 다를 겁니다. 그게 안 달라요. 근데 제가 조금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뭔가 그래도 제가 지방대에 있을 때보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있을 때보다, 그리고 서울의대 갔을 때 뭔가 이렇게 하나씩 제가 갈수록 조금 다르다고 느꼈던 유일한 포인트가 개념화에 안 갇힐 수 있는 인지의 능력, 그것만이 전 유일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온갖 걸 하잖아요. 지방대학교 다니다가 서울의대도 갔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또 책도 써가지고 이제 작가도 됐죠. 그리고 창업도 해가지고 지금은 디지털 인지치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전 항상 얘기하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팀이 없어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제일 잘한다고 어디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의 나온 서비스를 세상에 있는 거 다 써봤는데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IT 경험으로 녹이려는 노력들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제일 잘한다는 얘기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글을 써서 작가를 해. 갑자기 야, 우리 디스턴싱 알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마케팅하면 되잖아. 아니야. 글 써가지고 이렇게 작가가 돼서 이렇게 하면 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내가 그 작가는 또 어떻게 되냐? 혹은 야, 내가 지금 지방대 다니는데 어떻게 서울의대를 가? 혹은 야, 항우울제만큼 효과가 있는 디지털 제품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건 정말 교수님들이나 그런 뛰어난 연구자들이 인생을 갈아서 만들어서 하는 어떤 발견 같은 것들인 거지. 그걸 너가 몇 년 안에 해보겠다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일 것 같니? 라고 생각했으면 다 못했을 겁니다.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관념적인 허구다. 그건 개념화적인 생각인 거지. 일단 내가 해봐서 경험하고 아는 거지. 그 생각에 갇혀서 무언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 그게 유일한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화를 벗어던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비단 심리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잠재성, 가능성들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언젠가 이게 스티브 잡스 얘기를 인용했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성장하면 당신은 세상이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단지 세상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무 벽을 치지 않으려고 하고 즐거운 가정생활을 위해 약간의 돈을 저축하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한정된 삶입니다. 당신이 한 가지 간단한 사실을 발견하면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당신 삶이라고 부르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당신보다 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는 순간 삶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한쪽을 찌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당신은 그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직접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 대한 이 잘못된 신념을 떨쳐내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잘못된 신념이 개념화죠. 삶은 그저 거기에 있고, 개념화된 삶이 그저 거기에 있고 당신은 거기서 살 것이라는 신념 말이지요.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선사상, 불교 사상 심취했던 것들로 유명하잖아요.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 불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그 맥락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비슷한 관점에서 한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데 관심 많아가지고 인도도 다녀오고 하는데 거기서 얻은 통찰, 정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그 개념화된 한계, 내가 스스로한테 지고 있는 리밋, 나는 우울증 환자야 혹은 나는 이것밖에 못해라고 하는 것도 관념적인 허구다, 심리적 사건이다. 그것이 정말 심리적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되면 삶이 정말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은 마음 문제도 정확하게 동일하다. 정확하게 동일하다. 여러분, 저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선생님, 저는 우울증 환자예요. 저는 우울증을 9년 동안 앓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팔다리가 무겁고 그런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팔다리가 무거운 게 그 사람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개념화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 마음속에 그 개념화된 생각이 떠오를지라도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5년을 낭비했어, 나는 우울증으로 진단받았어, 나는 의사들이 나한테 너는 이제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어, 당신처럼 힘든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혹은 제법 난치, 중증 우울증입니다, 저도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했을지라도 여러분의 가능성들을 제한하는 거는 그 개념화된 생각, 내가 내 스스로 부과하고 있는 그 개념화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서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심리적인 유연성을 지니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개념화된 생각조차 나가 아니다. 아직까지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도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고 감각도 나가 아니고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 누가 나를 어떻게 진단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어떤 마음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지라도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지라도 그럼에도 개념화는 하나의 심리적 사건일 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심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역경 혹은 성취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